오늘 사연은 돈 3천만 원 빌리러 누나 집에 갔다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한 남동생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누나는 너무나도 다급하게 매형이 온다며 남동생에게 장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뭐라고 물어볼 새도 없이 옷장에 숨었고 그 문틈으로 본 광경은 남동생에게 평생 남을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시골 마을 해질녘의 고즈넉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집 마당 평상에 누워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던 태주는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누나 서연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면서 그는 주변의 또래들이 겪는 그 흔한 고생 한번 해보지 못하고 철없이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막내라고 오냐오냐 하며 세상 물정 모르도록 키우셨고 누나인 서연은 그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지갑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태준이 젊은 날 실수로 사고를 쳐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나타나 모든 것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태준은 자신의 인생에 가난하거나 어려운 날이 닥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면 누나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누나의 희생적인 노력 덕분에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태준보다 6살 많았던 누나 서연은 동네에서 소문난 수재로 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서연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를 잘하여 높은 점수로 명문대에 합격하였고 졸업 후에는 곧바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인 제이원그룹에 취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은 유복한 집안의 남자이자 현재의 매형인 강인호 이사를 만났고 곧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은 딸이 고생 끝에 서울의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사위가 큰 회사의 이사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기 바쁘셨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태준 역시 속으로는 이제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책임져 줄 사람이 생겼구나 하며 자신의 미래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서연이 시집간 후 집안의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명목에 돈이 붙여져 왔고 집안의 낡은 살림살이들이 하나둘씩 최신형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성공을 기반으로 더욱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태주는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읍내에 PC방을 차리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나름대로 큰 꿈을 꾸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자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3천만 원씩 투자해야 하는 공동사업이었는데 태준이 가진 돈은 고작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그랬듯이 누나인 서연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태준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 태준이야. 나 이번에 사업 좀 하려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누나가 도와줄 수 있지? 수화기 너머로 누나의 목소리 대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지만 그 짧은 침묵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준은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누나의 대답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태준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알지? 더 이상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서울로 직접 와. 직접 줄게. 그 말을 듣고 태준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나가 돈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며 새 옷가지를 챙겨주었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깊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부담이 가벼워졌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누나의 마지막이라는 경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곧장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어둠이 내린 국도를 달렸고 서울에 도착하니 저녁 7시가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누나 집에 도착하여 누나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주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나의 얼굴은 예전처럼 편안하고 밝은 미소가 아닌 무언가에 잔뜩 굳어있고 불안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와 달리 태준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그를 재촉했습니다. 태준아, 빨리. 인호 씨가 지금 오고 있대. 빨리 내 방에 들어가 있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태준은 의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을 따뜻하게 차려주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누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은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태준이 이유를 물으려고 입을 떼는 순간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태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빨리, 저기 옷장 안으로 들어가. 누나 왜 이래? 무슨 일인데? 혹시 매영이 알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숨어. 이따가 내가 부를게. 절대 아무 소리 내지 마. 태주는 당황했지만 심각하게 겁에 질린 누나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불을 끄고 태준을 침실 안으로 급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태준은 침실 안에 있는 작은 나무 옷장 안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옷장 안은 어둡고 오래된 나무와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동생이 매형을 피해 옷장 안에 숨어야 하느니 비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누나의 결혼 생활에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태주는 숨을 멈춘 채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틈을 잡았습니다. 거실 쪽에서 서연이 현관으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긴박하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매형인 강인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태준이 알던 부드럽고 여유로운 성공한 사업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권위와 불만, 그리고 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숨을 쉴 수도 없이 옷장 틈새로 보이는 거실의 작은 불빛을 바라보며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기 불과 몇 초 전이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찾아온 이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가 실은 누군가의 감옥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매형 강인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차갑게 옷장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뭘 하다 이제야 문을 열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을 향한 무시와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옷장 안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태주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누나가 얼마나 위축되어 지내는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서연에게는 일상이라는 사실에 태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장 문틈으로 거실 불이 켜지고 누나 서연의 황급한 움직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은 강인호의 외투를 벗기고 양말을 벗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헌신적인 아내가 아닌 고용된 하녀처럼 보였습니다. 태주는 누나가 서울에서 누리는 호화로운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서울 부잣집 사모님이라는 타이틀 아래 서연은 단지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은 주방으로 가 차를 타왔습니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리조차 옷장 속 태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강인호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찬물이 강인호의 소매를 적시고 말았습니다. 찬물은 뜨겁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강인호의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칠칠 맞아서 뭘 제대로 하겠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으니라고. 강인호가 고함을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파트 전체를 울릴 듯 컸습니다. 태주는 옷장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저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찻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와 함께 서연의 겁에 질린 비명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미안해요. 금방 닦을게요. 서연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옷장 틈새로 본 강인호의 손이 매섭게 허공을 갈랐고 서연의 뺨을 세차게 때린 것입니다. 짝! 하는 소리는 둔탁했지만 옷장 속 태준의 심장에는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뺨을 감싼 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두 주먹이 절로 쥐어졌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매형에게 달려들어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잡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크게 만들면 누나가 더 곤란해질 거야. 이 모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 태주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며 온몸에 힘을 짜내어 참아야 했습니다.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엎질러진 찬물을 닦았습니다. 폭행을 당하고도 항변 한 번 하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는 누나의 모습에 태주는 깊은 슬픔과 함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 비극적인 순간에 자신은 옷장 안에 숨어 있는 것인지, 자신이 누나에게 빌려야 했던 3천만 원 때문에 누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강인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욕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조용히 옷장으로 다가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오른 서연은 태준을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인호 씨 욕실 들어갔어. 이제 나와. 태준은 옷장에서 나오며 분노와 충격으로 더듬거렸습니다. 누나, 방금 그건. 서연은 태준의 말을 자르며 그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빨리 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나 안 가. 저 인간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태준이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아니야, 가. 누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서연은 태준의 말을 들을 기력조차 없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태준을 현관 밖으로 거의 밀어내다시피 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채 태준은 쾅 닫히는 누나 집의 현관문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삶을 견디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누나에게 빌부터 구역질 나는 돈이나 받아가는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누나가 만약 이혼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까? 부모님은 슬퍼하실 거고 내 돈줄도 끊길 텐데. 비열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동시에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태주는 가로등 불빛 아래를 정처 없이 헤매며 이 끔찍한 진실을 부모님께 밝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침묵해야 할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12층 누나의 집 현관문 앞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이미 문은 잠겼고 돌아가서 이야기할 길은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돈 봉투는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PC방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누나의 수치심이 녹아있고 자신이 무심코 낸 상처의 증거였습니다. 태주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자존심이 짓밟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친누나의 집에서 도둑처럼 도망쳐야 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 모두를 짊어졌던 강인한 여인, 서연이 화려하지만 차가운 저 아파트 안에서 그림자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누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누나, 괜찮아?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돌아오지 마. 난 괜찮아. 그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해. 그 사과 한마디에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 누나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 정작 고개 숙여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그는 택시를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고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태주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 연민, 죄책감, 그리고 비겁함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누나가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돈을 받아 도망치듯 빠져나온 제 자신이 너무나도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돈 빌리러 갔다가 왜 이리 일찍 왔냐고 물으셨을 때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돈을 일찍 줘서요. 오래 있긴 좀 그래서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도 이제 그 돈으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해. 태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매형에게 매도당하던 누나 서연의 메마른 모습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태주는 자신이 옷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과 자신의 비겁한 행동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읍내 찻집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의 죄책감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 친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야, 내 매형이 최근에 BMW 신형차 뽑았다며? 태주는 마지못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너희 집은 진짜 좋겠다. 누나가 부자한테 시집가서 PC방 차린다며? 돈은 다 준비됐고? 태주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바쁜 척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안정적인 직업 없이 누나의 돈에 의지해 살고 있는 사람은 태준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서연의 동정심에 기대어 매달 보내오는 그 돈 봉투에 의지해 살아왔던 것입니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들이 태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문득
자신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기 전 누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은 슬펐지만 결코 비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 힘이 다해가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태주는 누나가 과연 얼마나 더 참고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돈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안에는 정확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급하게 쓴 작은 쪽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태준아, 힘내. 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지는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태준은 누나의 비뚤어진 글씨를 보며 그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나는 자신처럼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게 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은 태준이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저 편하게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부자 남편의 크고 좋은 서울, 아파트에 사는 서연 역시 감옥처럼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친척 삼촌 댁을 찾아가 목공 기술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에 삼촌이 목공 기술을 배우라고 권유하셨을 때 태주는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삼촌, 저 처음부터 제대로 목공일 배우고 싶어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삼촌은 태준을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누나한테 빌릴 돈 다 떨어졌냐? 태준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 손으로 돈 벌고 싶어요. 삼촌은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더는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아침 6시까지 늘 푸른 공방 작업장으로 와. 목공일 쉬운 거 아니다. 태준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맨몸으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나 제 자신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받으며 옷장 안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늘 푸른 공방에서 목공일 배우기 시작했어.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아. 누나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빨간 하트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태주는 누나가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나마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천만 원이 든 돈 봉투가 아니라 태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된 각성이었습니다. 이 각성 후 며칠이 지나 태준은 서연의 옛 연인 현우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아래에서 현우가 서성이는 것을 태준이 발견한 것입니다. 혹시 서연이 동생 태준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현우예요. 서연이 대학 시절 친구입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는 지금 이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서연의 대학 시절 힘들었던 날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연이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를 하고 친구들의 머리를 공짜로 잘라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서연과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집안에서 서연이 시골 여자라며 집안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극심하게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먼 곳을 바라보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 저를 떠났어요. 원망 한마디 없이 화내지 않고 그저 사랑 때문에 당신이 가족을 버려야 한다면
내가 그 원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만 했죠.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나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평안과 편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건만을 위한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서연이 현우에게 전화를 했는데 말을 안 하고 울기만 하더랍니다. 현우는 간간히 오는 서연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주는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누나를 사랑하세요? 현우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든 아니든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만약 서연이가 힘들다면 혼자 견디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태준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지난 몇 년간 누나를 감정 없는 현금인 출기처럼 여겨왔습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아는 법조계 친구에게 알아봤어요. 이건 서울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희망날의 쉼터 주소예요. 서연이가 이곳에 가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을 거예요. 태주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희망날의 쉼터, 서울시 종로구 172번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희 누나를 두 분은 이미 헤어졌잖아요. 현우는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고 사실 한 번도 그 마음을 접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죠. 그저 서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태준 씨가 알려주세요. 강요는 하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손 안에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문득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를 동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혈육의 고통 앞에서 눈먼 장님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태준 자신이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현우에게 받은 희망날의 쉼터 주소가 적힌 종이는 태준의 손 안에서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그는 며칠간 그 종이를 들고 고향과 서울 사이의 기로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누나 서연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이 이 문제에 개입했을 때 가족들에게 닥칠 파장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옷장 속에서 본 누나의 두려움에 찬 눈빛과 찻잔이 깨지던 소리는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누나는 침묵 속에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에 태준이 직접 나서서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했습니다. 태준은 작은 사진관에 들러 10살 때 누나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다시 인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초여름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지으며 태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진 뒷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습니다. 만약 어느 날 누나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누나가 얼마나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이 사진을 보며 기억해줘.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희망날의 쉼터 주소가 적힌 종이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없이 봉투 뒤에 단 3글자 동생이만 남겼습니다. 태주는 누나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인한 불씨가 남아 있어서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거라고요. 편지를 보낸 며칠 동안 태주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초조했습니다. 누나가 편지를 받았을지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가장 마음이 아플 때조차 침묵하는 누나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에
그녀의 인내심이 희망이 아닌 족쇄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아침 태준이 늘 푸른 공방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휴대폰에 모르는 지역 번호가 찍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하지만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아 누나야. 태준은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편지 보냈지.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메말라 있었습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보낸 사진. 나 그런 사진이 있었는지도 잊고 있었어. 사진 속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예전엔 저렇게 행복하게 웃었나?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태주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누나를 울리지 않으면서도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휴대폰에 저장해뒀어.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미 서연은 큰 진전을 보인 것이었으니까요. 태준아, 만약 언젠가 누나가 떠나고 싶어지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준은 서연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누나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나도 그렇고.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 누나의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톱밥 먼지 가득한 작업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누나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누나는 거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오랫동안 들어가 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누나의 피드는 조카 지훈이 사진뿐이었습니다. 사진첩을 스크롤하다가 하루 전에 업데이트된 새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설명 없이 단 한 장의 사진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연이 주방에 서 있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와 누나의 깡마른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었고 등은 살짝 굽어 있었으며 손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틀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태준이 보낸 그 사진이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벽 한쪽에 금이 간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나와 강인호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유리는 금이 가고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누나는 그것을 떼어내지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연이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태준에게 서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준아, 누나가 너에게 들려줄 것이 있어. 녹음기 속에는 강인호의 목소리가 똑똑히 담겨 있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대들어?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폐품 같은 것이. 거기까지 듣자 태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모욕당하고 폭행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녹음한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저녁 먹고 베개 밑에 녹음기 넣어두고 평소처럼 대화했어. 서연은 태준을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누나의 목소리에거 결의에 찬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그 말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응, 확실해. 더 이상 눈물로 가득 찬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해. 빈손으로 딸 데리고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태주는 누나가 너무 오랫동안 견뎌왔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곁에 태준 자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날 때 네가 제일 먼저 나를 맞아줘.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튜브에 가정폭력 피해 대처법, 이혼 전 준비사항, 양육권 지키는 방법 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는 누나의 젊음을 되돌려줄 수는 없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누나가 그 족쇄를 벗어던질 때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말입니다. 태주는 다시 한번 낡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누나는 맑은 눈빛과 햇살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누나는 다시 저렇게 웃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태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 미소를 지켜줄 거라고. 운명적인 통화 이후 일주일이 넘게 흘렀습니다. 태준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나 서연에게서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태준도 감히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질문이 누나를 망설이게 하거나 부담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오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재촉조차도 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방울이 되어 막 일어서려던 사람을 다시 주저앉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태준이 늘 푸른 공방 마당에서 목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택시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그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누나 서연이 조카 지영이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지영이는 한쪽 귀가 찢어진 낡은 곰 인형을 안고 분홍색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누나 온 거야? 태준이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 보이지 않는 낯선 미소였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누구 앞에서든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응, 며칠 쉬러 왔어. 집안에 계시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말도 없이 오다니. 택시 비쌀 텐데 왜 미리 연락 안 했니? 서연은 대답 대신 피곤하니 좀 쉬고 싶다고만 말했습니다. 태주는 서둘러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임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이 씻으러 들어갔을 때 태주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누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서연이 막 갈아입은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감은 구겨져 있었고 어깨 부분은 해져 있었으며 핏자국인 것처럼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매형 강인호의 폭력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 집으로 도망쳐 오기 직전까지도 고통 속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일부러 밥을 천천히 먹으며 대화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천진하게 물으셨습니다. 강서방은 어디 갔니? 왜 같이 안 왔어? 서연은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출장이 잡혔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삿쯤 되면 일이 많은 게 당연하지. 그래도 아내랑 자식은 잘 챙겨야지.
태준이 너도 결혼하면 아내랑 자식은 잘 챙겨야 한다. 태준은 목이 메어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진실을 알게 되시면 과연 누나 편에 서주실까?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고 아버지가 뉴스를 보실 때 태주는 몰래 서연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서연은 조카 지영이를 재우고 있었고 노란빛의 수면등이 서연의 깡마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누나, 들어가도 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침대 끝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원피스 봤어.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희미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해 못하실 거야. 그냥 내가 남편 버리고 못된 짓 한다고 생각하시겠지. 잔인한 진실보다는 받아들이기 쉬운 이유가 필요하실 테니까.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기성세대에게 이혼은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고통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변호사, 임시거처, 양육권 문제까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태준아. 처음으로 기댈 곳이 생긴 것 같아. 태준은 자신 역시 울고 싶다는 걸 누나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애써 웃었습니다. 난 누나 동생이잖아. 누나도 못 지키면 내가 사람이겠어? 서연은 태준의 손을 아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누나의 눈에서 몇 년 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이고 물처럼 부드럽던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아픔을 알고 일어설 줄 알며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태주는 누나가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그 전쟁의 첫 번째 병사가 될 것임을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봐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딸이 오랜만에 왔으니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는 거냐? 며 기뻐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눈빛은 무척 슬퍼 보였습니다. 태주는 옆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돼. 서연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했지만 태주는 누나가 자신의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심때 온 가족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서연의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액정에는 그 사람이라고만 떠 있었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자 태주는 문 밖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인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에 내려간 건 무슨 뜻이야? 내가 허락 안 했잖아. 네 가족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어? 서연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친정 엄마 집에 오는데 당신 허락은 필요 없어. 그리고 한 번만 더 나를 협박하면 그 녹음 파일 변호사한테 보낼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통보야. 수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곧이어 이를 가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준이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태준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준비됐어. 태준아.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누나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것이며 이번에는 누나가 더 이상 혼자 걷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꺼지기 직전의 잿불처럼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너 미쳤구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그 집에서 너한테 못되게 굴기라도 했어? 아버지의 얼굴 역시 굳어졌습니다. 서연은 부모님을 보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와 제 아이를 위해 살고 싶어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안 체면은 어떡하고? 태준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 말보다 더 중요해요. 누나는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집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반대다. 남편 버릴 거면 서울로 돌아가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집안 전체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가 몇 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누나 맞는 거 받고 신랑이 중 유산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 네 누나가 임신을 했었다고? 태주는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임신했었고 아이를 잃었어요. 계단에서 그 사람과 신랑이 하다가요. 작은 부엌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을 감쌌고 아버지는 역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서연은 일어서서 두 분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간청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속상하신 거 알아요. 저도 남편 버렸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 수는 없어요. 저에게는 자유가 필요해요. 밤마다 두려움에 떨지 않고 지영이의 엄마가 될 권리가 필요해요. 만약 부모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시면 읍내 시장에 방을 얻어서 나갈게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저는 이혼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덩이처럼 떨어져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첫 장맛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먼지와 함께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담배를 피우셨고 어둠 속에서 담배 불만 깜빡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거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누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버텼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걔를 시집 보낼 때 평생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버지, 지금이라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잖아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긴 한숨을 내쉬고는 담배를 비벼 끄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네 엄마랑 얘기해 봐야겠다. 이 일을 네 누나 혼자 겪게 할 수는 없지. 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초가을 바람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찹쌀 한 줌을 들고 나와 서연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따가 팥죽 끓여 먹자.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잖니. 서연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 감옥이 메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보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어도 괜찮아. 제대로만 살면 돼.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서연은 고개를 숙여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후에 태주는 누나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습니다. 태준아, 그거 알아? 지금처럼 내가 나 자신으로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태준은 누나를 태우고 막 추수가 끝난 농길을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눈앞에는 평화로운 시골 풍경과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의 지지를 얻은 후 태준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태준을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태준아, 누나 좀 도와줘. 서연은 태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집문서, 등기부 등본, 공동재산 계약서, 은행 계좌 사본, 그리고 이혼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태준에게 이 서류들을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로 내용 증명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던 서연이 이제 행동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누나는 직접 안 나가도 돼? 태준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나갈 거야. 법정에 설 때는 내가 직접 갈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서연은 강인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서연의 결정대로 태준은 우체국을 통해 모든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태준은 늘 푸른 공방에 들러 나무를 잘라 대학 시절 젊고 생기 넘치게 웃던 누나의 사진과 최근 딸 지영이와 함께 찍은 고요하고 깊은 눈빛의 누나 사진을 인화의 방벽에 붙였습니다. 그는 사진 아래에 오늘의 누나는 옛날의 누나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다라고 썼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고 잠시 굳어 있다가 눈물을 닦았지만 태준은 이번에는 아무도 누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흘 후 예고도 없이 매형 강인호가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준이 작업장에 있을 때 어머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태준아, 강서방이 왔어.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어. 태준은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오토바이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강인호는 이미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 데리러 왔습니다. 서연은 지영이의 손을 잡고 마당에서 강인호와 마주 섰습니다. 서연은 짙은 색의 몸빼 바지를 입고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기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아내가 아니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순순히 보내줄 것 같아? 강인호가 무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서연은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널 강금죄로 고소하고 내 딸을 깨어냈다고 할 거야. 나한테는 돈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 서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 나한테도 당신이 날 때리고 모욕한 증거가 있어. 당신이 가족들을 속인 녹음 파일도 있고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강인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준은 앞으로 나서 서연을 막아섰습니다. 돌아가시죠.
여긴 우리 집이고 이제 우리 누나가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강인호는 분노에 찬 눈으로 태준을 쏘아보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서연은 마치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후 모든 것은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당일 태준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조용히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새 손수건을 서연의 가방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다녀와라. 고속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태준은 백미러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고왔지만 이제는 다른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성숙하면서도 단단한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법정에 선 서연은 미소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강인호에게 인사했습니다. 강인호는 자신이 그토록 윽박지르고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침착하고 강인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8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폭행 증거, 상처 사진, 사고 후 병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서연은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실을 제공할 뿐입니다. 저는 고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공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2시간의 심리 끝에 법원은 서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서연에게 귀속되며 재산은 법률에 따라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서연은 어머니가 뒤늦게 데리고 온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서연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자유야. 그때 강인호가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즉시 누나 앞을 막아섰지만 강인호는 아기가 없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처음으로 거친 기색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했던 것 같아. 서연은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지만 바라건대 나 다음에 만나는 어떤 여자도 나처럼 만들지는 말아요. 강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닌 끝을 의미하는 악수였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련도 얽매임도 없는 조용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지영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자유롭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서연의 영혼처럼 말입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문 열리는 소리에 공포에 떨지 않았고 아이가 깰까봐 숨죽여 우는 밤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비로소 산다는 말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몸에 갈비찜과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담배를 끊고 죽을 끓여오셨습니다. 태준 역시 더 이상 철없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푸른 공방에서 힘든 목공일을 배우며 이제는 서연이 자신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준이 마당으로 나섰을 때 자기 방문 아래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태준에게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연의 부드러운 필체가 담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의 동생 태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누나는 아마 밭에 있거나 시장에 갔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집 마당의 망고나무 아래 지영이가 노는 걸 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누나는 내가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해. 누나는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알아. 게으르고 남에게 의지하기만 했던 동생이 이제는 누나가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되었어.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매일 너의 눈에서 그걸 보고 계셔. 고마워, 태준아. 그 폭풍우를 나 혼자 걷게 두지 않아서 고마워.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줘서 고마워. 비록 몇 마디 말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 편지의 다음 줄을 읽자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의 가장 깊은 고백이었습니다.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내가 계단에서 떨어지기 전날 밤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생각이었어. 남편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려 했어. 너무 지쳐서 다 놓아버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 내가 떠올랐어. 우리 집에 왔다가 모든 걸 보고 충격과 분노와 아픔이 뒤섞여 있던 너의 그 눈빛이 나는 너에게 죄책감을 줄 수 없었어. 누나의 아픈 모습을 보고 누나를 생각해서 참고 내려간 너에게 네가 말리지 않아서 죽었다는 죄책감을 줄 수 없었어. 그래서 살았어. 그리고 여자가 항상 약하지만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그저 뒤에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라는 걸. 가슴을 울리는 절절한 문체였습니다. 태주는 누나가 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기 직전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지하던 동생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태주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태준아, 이혼이 끝나면 누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화려한 건 필요 없어. 읍내 시장에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 소박하게 장사하면서 먹고 살고 아이를 키울 만큼만 벌고 싶어. 혹시 내가 시간이 되면 식당 간판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까? 가게 이름은 고요한 부엌으로 하고 싶어. 사랑하는 너의 누나가. 태주는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서둘러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두 팔을 벌려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래?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간판, 오늘 오후에 바로 만들어줄게.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고통도 없는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늘 푸른 공방에서 나무를 잘라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고요한 부엌. 단순하지만 상처를 딛고 일어선 기나긴 여정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태준이 집 앞 대나무 기둥에 간판을 걸었을 때 서연은 아이를 안고 뒤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한 달 뒤 고요한 부엌은 어느 월요일 아침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읍내 시장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는 서연이 직접 벽을 연한 하늘색으로 칠하고 태준이 만든 나무 간판을 건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태준은 누나에게 계산대를 부탁받았고 서연은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나는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점심때 손님이 좀 줄자 서연이 계산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태준아. 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해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잘 해냈어. 누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영감도 주고 있어. 서연이 태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뒷마당에 홀로 앉아 있는 태준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태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내가 옷장에 숨었던 날 생각. 창피해 죽겠어.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제때 잘 숨어줘서 고마워.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의 웃음소리가 온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억누르지도 눈물이 섞이지도 않은 그저 살아서 숨쉬고 자기 자신이 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태주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누나의 여정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때 의지하기만 했던 이 남동생은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요. 어떤 이별은 부서지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태주는 믿었습니다. 누나는 자신이 겪었던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